예, 투자자 여러분, 일단 힘내십시오라는 말로 오늘 강의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냥 어떤 연구소의 소장이라기보다는 여러분처럼 개인 투자를 먼저 한,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상상하던 여러분보다 훨씬 더 많은 고생을 하고 더 많이 깨져본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이렇게 무엇을 가리키거나 그런 마인드가 아니라, 제가 실패해서 어떻게 그걸 딛고 현재 이 자리까지 와 있는지 그 경험을 같이 공유하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 너무 힘드실 텐데 TV 앞에 앉아서 이렇게 방송 경청해 주시고 또 유튜브에서도 많이 봐주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제가 어제도 이 둔탱이가 새벽 거의 한 어제는 3시까지 했습니다. 준비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내가 어떻게 여기서 서바이벌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체크할 것인가,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자, 곧바로 보시죠. 바로 이 장면입니다. 자, 우리가 바로 어린이날 쉬는 날, 여기 강하게 장대 항목을 주면서 주가가 올라왔던 분들이 바로 이 날이었죠. 근데 그게 하루도 안 돼서 곧바로 그 다음날 그거보다 더 큰 장대목으로 주가가 빠져 내려갔습니다. Why? 도대체 왜 하루도 안 돼서 주가가 이렇게 빠져 내려갔냐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먼저 두 가지를 알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이걸 분석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시장이 올라가려면 미국 시장이 올라가지 않고선 우리나라 시장이 의미가 없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도 경험치적인 사실로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미국 증시를 분석을 합니다. 저희조차도 사실 어깨 누추 얘기했죠. 항상 우리가 했자는 마인드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미국에서는 저희가 나삭 쪽을 좀 안 좋으면서 SQQQ, 이거 인버스 3개짜리거든요. 최근에 저희가 QID, 아마 이건 생소할 겁니다. 2x 인버스짜리입니다. 이 장이 안 좋은 걸 알면서 해지를 해도 이게 워낙 몰려오는 이 홍수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힘든데,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지만 넘어지는 건 똑같지만 누구는 넘어지고 포기하고 누구는 넘어지면서 내가 왜 넘어졌지? 다음에 안 넘어지려면 어떻게 하지?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자산은 사이클입니다. 이걸로 한번 끝나고 나면 그냥 잊어버리면 되지만 잊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이게 다음에도 또 계속해서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왜 배우나요? 미래에 대한 거울은 바로 역사에 있듯이 이걸 알아야 다음에 똑같은 것이 왔을 때 당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이게 왜 이렇게 됐지? 왜 이러고 있지? 이걸 알아야 우리가 병원에 가서도 정확하게 원인을 알아야 거기에 대한 정확한 처방과 약이 나오듯이, 그러면 뭐가 나와야 장이 제대로 돌지? 그래서 오늘 역시 우리가 이 Y를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왜 이렇게 갑자기 하루 만에 내려갔을까요? 물론 예를 먼저 간단하게 저의 전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진돗개 원리요. 이쪽입니다. 마침 제가 5월 5일 날 특집 방송하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얘는 한 번에 그냥 올라가지 않아요 라는 얘기였어요. 얘가 올라갈 때는 어떻게 올라가냐면 이렇게 5일 기준선으로 봤을 때 W자로 나가든지, 이게 첫 번째 타입이고요. 얘가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얘는 여기를 그냥 올라탄다 하더라도 이게 외바닥이죠. 이렇게 꺾고 이게 외바닥이거든요. 이게 외바닥이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강하도 간들 제꼈다가 이렇게 가줘야 두 번째 갈 때가 진짜지, 첫 번째 갈 때는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아까 신군이 얘기했죠. 마침 신군이 방송을 봤더라고요. 바로 그 전날 5월 4일이죠. 방송할 때 미리 넘게 이런 팁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금리를 얼마 하느냐, 얼마 올리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 50bp, 75bp, 이거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2시 반,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새벽 3시 반이죠. 이 시간 이후에 제롬 파웰이 얘기한 다음에 시장의 반응이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실제로는 미국이 50bp 하면서 살짝 주가가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제롬 파웰의 기자회견이 있으면서 주가가 뜨기 시작해서 급속도로 위로 올라갔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다음에는 항상 요 기자회견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그리고 이전에는 1년에 4번 바뀐 기자회견이 없었습니다. 이 앞에 제1년 시절에는. 그러니까 분기마다 있었는데, 이제는 제롬 파웰은 매월 8번 열리는 때마다 기자회견이기 때문에 항상 그걸 봐야 된다는 거, 경험적인 사실로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이 있었죠. 제롬 파웰이 얘기한 다음에 시장의 반응을 주목하는데 이 한 번에 속으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장이 어떻게 움직이든 간에 그 다음에 시장이 바뀔 수가 있으니 최소한 2, 3일 정도는 봐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기분 나쁘게도
그게 이번에도 그대로 나왔습니다. 차라리 좀 꺾어진 다음에 올라갔으면 확 분위기가 좋았을 텐데. 우리 이런 얘기 있죠. 아예 주지 않을 거면 뺏을 거면 주지는 말지. 이게 줬다 뺏는 게 가장 치사한 거라고 하잖아요. 차라리 첫날 내려가고 그 다음날 내려갔으면 사람들이 아마 반은 포기했을 겁니다. 아 그래 내려가는구나. 이게 줬다가 뺏어놓으니까 너무나 심한 고문을 줬다가 뺏어놓으니까 시장이 더욱더 충격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얘를 어려워도 딛고 일어서야 됩니다. 왜요? 연준의 기자회견은 1년에 8번이나 있고 또 다음에 또 6월달, 7월달 계속해서 돌아옵니다. 여기서 그냥 넘겨버린다면 우리한테 미래는 없습니다. 가슴이 아프더라도 꼭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얘가 왜 이렇게 빠졌을까요? 아마 여러분들 많이 이미 다른 방송이나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왜 얘가 이렇게 내려갔을까요? 이 이유를 알아야 이게 다시 뜨는 이유도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가 왜 이렇게 내려왔을까 해서 아예 종합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결론을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코앞에 그 마침 중요한 D-Day가 바로 코앞에 있다라는 측면을 우리가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타이틀 한번 먼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도대체 미국 증시 급등락 여러 가지 있는데 진짜 이거 뭔데? 요거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장에는 사실은 3대 악재가 있어요. 그냥 어떤 하나가 너무나 돋보이면서 나머지 뒤에 것이 안 보일 뿐이지 이 3대 악재가 존재되어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악재의 성격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이게 혹시 고착화되지는 않는가라는 겁니다. 이게 지나간 악재인지 아니면 고착화되어 있는지 우리가 이걸 알아야 이 시장이 여기서부터 돌겠구나라는 그런 계산이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죠. 야, 그럼 도대체 바닥존의 D-Day는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 볼게요. 저희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9만 원대 있을 때 이게 10만 원대는 가격의 마디존이다라는 말씀드렸고요. 이미 여러 차례 TV를 통해서 설명드렸던 대로 제가 1년 동안은 정말 삼성전자는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런 제가 삼성전자 가격을 딱 정의했습니다. 삼성전자는 66,600원 아래가 내려오면 여기는 소위 과매도 존이다. 다만 한 가지 체크할 것은 뭐냐면 66,600원에서 바닥을 찍고 간다는 게 아니라 여기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바닥은 사실 지나가지만 아는 거잖아요. 다만 얘가 어제 바닥존에 들어왔구나. 이건 만약에 두 가지, 하나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기관이나 소위 얘기하는 큰 손처럼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또 하나 시간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는다면 이 돈을 언제까지 써야 돼 이게 아니라 내가 롱텀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66,600원 아래서부터는 담을 수 있는 가격권대에 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다만 그냥 내려갈 때 뭐 분할 매수해야 돼. 전 제일 안 좋아하는 표현이 이겁니다. 분할 매수 무슨 조폐공사에서 돈 찍어내는 것도 아닌데 분할 매수 도대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해야 돼? 이건 제가 여러 차례 유튜브에서도 설명드렸고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습니다. 오늘도 10시 반에 할 때 필요하시다면 한 번 더 거기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얘는 66,000 아래면 내려가더라도 좀 나름 괜찮아. 최근에 종합이 올라가다가 확 빠져도 삼성전자는 지금 주말 주가가 어딘가요? 66,600원에 거의 멈춰져 있잖아요. 얘 내려가도 여기서부터는 어느 정도 버팀이 있구나. 제가 지금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래? 너 이렇게 어려운데 그러면 종합주가 지수는 어딜 봐야 돼? 아마 여러분들 머릿속에 2,600이 코스피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은 한 가지를 더 준비했습니다. 야, 그럼 나 도대체 언제까지 이래야 돼? 이걸 여러분과 함께 같은 쓰라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어제도 둔팅이는 또 다시 한번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갖고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 이유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일단 먼저 뭐가 분석이 되냐면 야, 너 왜 빠지니? 왜냐면 얘가 돌지 않으면 우린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 만약에 이해가 안 가면 돌려서 보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겁니다. 처음에 제롬 파일이 50pp, 그러니까 0.5%포인트가 이게 발표가 됐을 때 시장은 환호했습니다. 정확하게는 얘 때문에 환호한 게 아니죠. 이미 FOMC에서 0.5%포인트를 발표를 했는데 그때는 내려왔어요. 근데 언제부터 정확하게 주가가 빵 뜨기 시작했냐면 바로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알기에는
75bp 0.75%포인트가 있는데 그럼 얘는 어떻게 된 거냐? 아, 그러면 쉽게 해서 다음에 6월 달에 0.75 갈 거냐? 제롬 파월 왈. 이건 우리 테이블에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거 0.75 하면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랬는데 0.75를 안 하고 다음에도 다다음에도 0.5만 한다고 하니까 시장이 반응하면서 빵 하고 위로 올라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올라간 이유도 알고 얘가 두드겨 맞은 이유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0.5가 중요했다면 다음 날, 그러니까 보통 빵 하고 뜬 다음에 다음에 조정 주는 건 당연해요. 이건 올라간 다음에 조정은 당연한데 항상 우리 신문하고 얘기하는 게 있죠. 항상 주가가 급락을 주고 그다음에 급등 준 다음에 보십시오. 예, 그다음에 뭐죠, 신군? 완만. 그죠. 신군도 이미 이해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도 얘를 조정받는 건 yes, okay. 그래, 난 받아들 준비가 됐어. 그래도 조정 받아봐.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여기다 집어넣어야지만 가게가 살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 미안합니다. 재기랄. 아니 재기랄 얘가 빠지는 건 알겠는데 나 두드려 맞을 준비됐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나 이제 어금니 깡물에서 여기를 맞고서 맞을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 한 대 맞고서 끝난 줄 알았는데 복부도 가격이 들어온 겁니다. 너무나 가파르게 얘가 확 빠져버린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올라간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야, 급등 다음에 급락을 주잖아요. 그럼 얘는 없던 걸로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이 미국 시장이 다시 올라가려면 무조건 급등을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급등 다음에 방금 친구가 얘기했듯이 무슨 조정을 봐야 되느냐. 완만한 조정이 들어와야 여기가 바닥점이구나 이게 되는데 또 다시 급락을 준 겁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0.5가 중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첫 번째 결론은. 50pp가 중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연준회의가 열릴 때는 이거 75pp 가면 어떡하지? 자이언트스텝 가면 어떡하지? 심지어는 1%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화냈던 건데 하루를 지나가면서 보니까 이게 중요하지 않았다. 그럼 왜 이게 중요하지 않았다? 시장은 오히려 다른 쪽을 봤습니다. 뭐냐면 이거 연준이 이거 50pp 0.5만 올려갖고 이거 인플레 정말 잡긴 잡는 거야. 근데 또 하나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그날 이 시카고 삼금거래소의 패드워치에 따르면은 분명히 연준 패드 의장은 테이블에 75bp가 없었다라고 하는데 6월 달에 75bp 가능성이 전날은 74.5였는데 오히려 87로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패드 의장은 제롬 파웰은 0.5만 올린다고 했는데 시장은 이거예요. 제롬 파웰 못 믿겠다. 다른 말로 하면 연준 못 믿겠다. 왜냐하면 제롬 파웰이 처음에 금리 올린다고 할 때 언제 올린다고 그랬냐면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24년도 올린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몇 년도 올리고 있습니까? 22년도 올리고 있죠. 또 하나 인플레이션 얘기 나올 때마다 이거 일시적이라 했는데 이게 결국 일시적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연준 의장 못 믿겠고 패드 못 믿겠다. 인플레 못 잡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어디로 확 와버리냐 하는 겁니다. 이 뒤에 더 결정타가 뒤에 가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부분들이 놓여져 있었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연준 의장이 얘기한 건 뭐냐면 요번에 금리 이렇게 올려도 이제 연준 의장은 나름대로 제롬 파웰은 시장을 안정시키려고 얘기한 거죠. 우리 미국 경제 견조해. 실제로 사실 지금 미국 시장처럼 견조한 시장이 어디 있겠습니다. 견조하고 미국 경제 견조해. 특히 노동시장 미국 괜찮아. 근데 그 다음에 데이터가 딱 나왔는데 이게 또 역시 제1할이었습니다. 이게 본질이 뭐냐면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20만 명 나왔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는 18만 2천 명이었는데 청구 건수가 좀 더 나왔습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노동 생산성이 7.5% 시장은 5.2였는데 7.5%가 하락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1947년 이거 계산도 안 되네요. 대충 계산해도 지금으로부터 한 70여 년 만에 70년입니다. 7년이 아니라 70여 년 만에 최대하락을 노동 생산성이 이게 떨어지게 나왔던 겁니다. 이거 뭐지? 이거 진짜 미국의 경기는 견조하고 다 괜찮은 거야? 라는 그런 의심이 드는 데이터가 나와버리면서 내려갔던 겁니다. 이런 상태 속에서 미국 지수는 오늘은 더 올라갔죠. 이때 3.1%대로 장중에 들어가는 것으로 좋습니다. 여기다 가장 결정타를 준 것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뭐냐면 영국의 중앙은행, 영란은행은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금리 올리면서 그러니까 패드보다 먼저 액션을 취한 거죠. 금리 올렸어요. 금리 올렸는데
4개월 연속 올렸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지금 얼마나 갖다 놓으면 1.0에다 갖다 놨습니다. 근데 이게 뭐가 큰 문제인데, 뭐가 문제냐면 연말의 물가가 4분기 물가가 지금 미국 8, 들어가서 지금 우리가 당황하잖아요. 지금 얼마가 간다고 얘기했느냐? 10%. 앞에 그러니까 단위가 바뀌는 겁니다. 한 자릿수가 아니라 두 자릿수가 바뀐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내년에 경제 성장률을 원래는 1.5 플러스로 1.2 플러스로 봤는데 내년에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0.2로 봤어요. 정말 입에 떠올리고 싶지 않은 그 단어 있습니다. 경기는 나쁜데 물가는 올라가는 거. 그거 뭐라고 합니까, 친구 우리가? 그것이 지난 1970년대에 나왔던 바로 스태그플레이션. 그러니까 이게 통틀어서 미국 증시가 올라가다가 조정받는 건 아는데 왜 이렇게 깊숙이 빠졌어 그럴 때 그냥 어느 한 가지 이유가 아니라 종합적인 이유입니다. 내가 이걸 알아야 그래야 내가 미국 주가 올라갔을 때 이게 이제 지금부터 돌아서는 거니 아니 워낙 많이 두드려 맞았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니 이게 내가 하는 거라는 겁니다. 내가 뒤돌아보기 싫어도 이걸 보면 트라우마가 있어도 돌아봐야 되는 이유가 그래야 얘를 알아야 이걸 점검해야 갈 때 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하락할 때 지금 이렇게 하락해 보니 이후에서 우리가 어떤 매도의 시점에서 놓쳤던 것은 없는지 다시 얘가 또 다음에 온다면 나는 거기를 어떻게 내가 할 것인지 이걸 하지 않으면 우리한테 미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듣기 싫어도 하기 싫어도 얘를 공부하는 거고 저도 30년 이상 이걸 해왔어도 또 하는 겁니다. 한윤의 시 중에서 그런 게 있습니다. 내가 님과 헤어질 걸 알아도 막상 님과 헤어지게 되면 내가 이미 그것이 아픔인 줄 알았어도 또 아픔이 있듯이 전 30년 이상 해왔는데도 이게 아픈데 여러분들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제가 좀 바보 같은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에는 막 액션 크고 막 소리가 쩌렁쩌렁 울리니까 막 좀 그런 느낌 있죠? 제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애 같은 데가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 생각하면 또 가슴이 먹먹합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화이팅! 힘을 내셔야 됩니다. 역을 딛고 일어나서 내가 어떻게 무엇을 준비할 것인지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미국 증시의 전체적인 흐름은 바로 이런 부분에 쌓여져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이제 대충 원인을 알았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패드 의장 제롬 파웰의 얘기 중에서 딱 하나는 우리가 아직까지 점검 포인트가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것을 불씨가 살아있다라는 얘기를 하죠. 제롬 파웰이 그 기자회견 내내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지금 인플레가 굉장히 심각하다 그랬는데 한 가지 우리한테 심은 줬습니다. 일단 심숙히 움직일 것이다. 물가 안정을 복원할 모든 수단과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다. 블라블라. 그런데 지금 못 믿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데이터가 이렇게 좀 나오면서 연착륙의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경기는 하강이 할 수 없다 그랬는데 이거 시장이 약간 그럴까라고 퀘스천을 달고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제롬 파웰의 얘기가 맞는지 틀린지 그게 뭐냐? 바로 이 점입니다. 물가는 더 뛰지만 다만 연준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물가 지표가 있죠. 바로 그것이 뭐냐면 PCE죠. 개인 소비 지출 PC를 보는데 이게 정점 신호에 있다라는 게 있어요. 정점 신호에 있다. 그럼 우리 몇 월 며칠을 봐야 될까요? PC랑은 다르지만 바로 CPI하고 PPI가 바로 이제 돌아오는 이번 주부터 발표가 되죠. 특히 CPI가 언제 발표됩니까? 바로 5월 11일 날 발표가 됩니다. 물론 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내용으로 보면 그렇게 뭐 뚝 떨어지거나 그런 느낌은 없지 않지만 똑같습니다. 이번에 패드에서 얘기했듯이 이게 숫자가 조금 높으냐 낮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나왔을 때 요번과 똑같이 시장의 반응은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다음에 CPI 말고 그다음에 PPI가 나오는데 요게 시장의 분위기가 어떻게 되느냐. 다만 그래도 패드 의장이 PC의 물가가 정점이 있다라고 했으니 요게 나왔을 때 시장의 반응이 어떤가. 그 불씨는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제가 점심 방송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3대 악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3대 악재, 요번에 패드의 그 금융정책 발표가 되면 시장을 어떻게 기대했냐면 이제 악재는 지나가겠지 했는데 이게 아직도 꼬여 있습니다. 요게. 근데 이제 문제는 얘가 지나갔을 때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안 해보셨어요? 미국이 CPI가 8,까지가
여러분 아마 조금이라도 공부하셨다면 이런 의심이 들었을 겁니다. 좀 이상한데요. 뭐가? 첫 번째, 미국은 웬만한 물건들은 다 수입해서 쓰잖아요. 근데 최근에 달러가 강세인가요? 약세인가요? 달러가 엄청나게 강세죠. 달러 가치가. 그러면 수입 물가가 가격이 싸야 되잖아요. 근데 물가가 팔콤마까지 올라가? 그러면 또 하나 의심스럽지는 않던가요? 뭐가요?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물가가 올라갔다고 할 때 가장 많이 나온 것이 에너지 물가죠. 그다음에 식료품 같은 거 이런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미국은 어때요? 에너지 수입해서 쓰나요? 걔들 수출국입니다. 최근에 뭐 천연가 쓰고 목 올라갈 때 누군가는 뒤에서 웃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얘기죠. 참 이상하죠. 아니, 자기들은 수출까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세계에서 유일하게 에너지하고 이 식료, 그러니까 중국이 절대 미국을 따라갈 수 없는 이유 제가 얘기할 때 그런 얘기하죠. 아무리 뭐 G2고 뭐고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미국을 따라잡을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중국은 에너지도 자급자족이 안 되고 이 먹는 것도 자급자족이 안 되는데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에너지하고 이 먹는 게 자급자족이 되는 유일한 나라는 어디냐 했을 때는 그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이라는 거죠. 근데 그 나라가 그렇게 이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글로벌적으로 엮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중국의 봉쇄 정책, 소위 코로나19 제로 정책을 쓰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 보면 샹하이, 베이징 이게 봉쇄 들어가면서 거기에 공장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공급망 부족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패드가 금리를 올렸어요. 0.5%를 올렸어요. 6월 달, 7월 달에도 금리 올린다고 했을 때 이런 문제, 연준이 금리 올린다고 해서 그것이 중국의 봉쇄 정책에 영향을 주나요? 이거 영향 밖에 있죠. 그다음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그 사태 이게 영향을 주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왜 지금 장이 아직까지는 좀 어렵고 아직은 올라갈 때마다 여러분들 리스크 관리 해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모든 것이 연준의 통제에 있다면 연준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지금 이 위에 거 말고 이 밑에 거는 연준의 통제 바깥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주가가 움직였을 때는 매번 이렇게 반등은 가능하지만 반전은 조금만 기다려주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께 그래도 얘가 2600선대 아래는 얘는 과매도인데 얘는 결국 이건 뭐냐면 얘가 내려가서 잠깐 동안은 좀 이따 뒤에 가서 보여드리겠지만 분명히 그때 당시에는 고생해도 이렇게 지나간 다음에는 그래 저희가 매수했어라는 구간이 바로 코앞에 있는데 근데 아직까지는 통제 바깥에 있는 게 이겠다는 거죠. 얘는 이제 좀 더 봐야 되죠. 어차피 시진핑의 3년임도 다가오고 그러는데 그다음에 이것도 지금 5월 9일 날 승전일을 2차 세계대전 승전일을 기해서 러시아가 어떤 발표를 하느냐 이게 우리가 지금 굉장히 기다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직까지 지금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별로 그렇게 큰 부분이 안 나오죠. 크레미에서 나온 것은 그건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고 얘기할 정도니까. 근데 모르죠. 뭐가 어떻게 변할지. 어쨌든 이게 통제 밖에 있기 때문에 요 악재들이 어떤 식으로 되느냐. 그래서 중국이 다시 좀 문을 연다라든지 또 여기서 이건 제가 그런 얘기했죠. 올해 5월 9일 그 승전일이 가까워지면서 전쟁은 완화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격렬해질 것이다. 뭐 최근에 제철소 결상전 얘기도 나오고 있고 아직까지죠. 이게 아직까지는 시장을 억누르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에 의해서만 된 게 아니라 억누르고 있으니까 장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드디어 여러분과 함께 저의 결론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10시 30분에 또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한쪽은 코스피, 한쪽은 코삭인데 코스피는 L파동. 이거 많이 말씀드렸죠. L파동은 뒤에 그림 하나 준비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저희 방송을 처음 듣는 분들 계실까 봐 내가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보려면 이 파동을 알아야 됩니다. 이 가장 중심이 되는 파동선이 뭐냐면 240입니다. 이 라인을 중심해서 이 위에서 때는 I'm happy, you are happy, we are happy입니다. 해피한 장이 형성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를 깨면서부터 불행은 시작되는 겁니다. S파동은 나중에 기회 있을 때 설명하기로 스킵하고요. 지금 M파동과 L파동 중이니까 이것만 갈게요. 일단 이럴 때 M파동 어떤 개념이냐면 이 240을 여기 녹색 선이 보이시죠? 61평균선입니다. 이게 깨고 내려오게 되면 요거 뭐가 되냐면 바로 M파동의 구간에 들어갑니다. 이 얘가 깨고 내렸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얘가 대를 준 다음에 이걸 뚫고 올라가면 원상 복구가 되는데 이게 역연자로 꺾게 되면서 내려갈 때 이게 M파동 실패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저희가 삼성전자 얘기했을 때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바로 뒷가만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 셀트라고 이 NC소프트가 있는데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
이게 60이 들어갔다가 N파동을 줬다가 실패할 때 20을 깨어나가고 이게 저점을 깰 때 이걸 L파동이 시작됐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도 똑같이 들었다가 실패하고 이거 수없이 여러분께 예시를 드렸습니다. 또 여러분들 제가 10시 반에 끝난 다음에 들어오십니다. 이 앞에도 휴일인데도 한 동시 접촉사가 한 1,500명, 500명 정도 들어와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휴일이신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마 이것도 수없이 제가 이 파도에서 설명했을 겁니다. 왜? 이건 누구나가 시장을 분석하고 날 때 자기의 독특한 그게 있습니다. 저는 이게 전공입니다. 아, 얘가 파동이 얘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구나. 걔는 뭔지 모른다 하더라도 얘는 무지하게 안 좋구나. 무지하게 안 좋구나. 그런데 여기 지금 보시면 이게 L파동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 느낌 오죠. 얘가 들었다가 꺾어지면서 여기를 깼죠. 그러니까 얘도 지금 현재 약세 자원 오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왜 보여드리냐. 얘를 알아야 이 다음 그림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는 아직까지는 코스닥은 N파동 실패파동이죠. 여기서 이렇게 꺾어지고 있죠. 이거 수없이 다른 그림하고 똑같잖아요. 삼성전자가 올라가다가 실패했을 때, LG가 꺾어졌을 때 모든 것이 다 이렇게 꺾어집니다. 하다못해 2008년대 리먼 사태가 터졌을 때도 모양은 똑같이 이렇게 꺾어집니다. 다만 얘는 여긴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얘는 L파동이 있지 않죠. 얘는 N파동으로 조정받고 있고 얘는 지금 L파동으로 조정받고 있습니다. 근데 얘가 왜 필요하냐. 얘가 L파동으로 빠질 때, 그러니까 처음에 주가 꺾을 때는 S파동에서 N파동으로 전이가 되고 N파동에서 L파동 전이 되는데 마지막 가는 꼴은 뭐냐. 삼성전자와 똑같은 소위 녹색 캔들 구간으로 들어갔을 때 얘가 바닥전에 들어옵니다. 뒤에 계산치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지금 이 파동을 꼭 보셔야 되겠고요. 자, 그래서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삼성전자는 똑같습니다. 얘가 이제 드디어 투매전에 와 있구나. 누군가가 돈이 많다면 누군가가 시간을 갖다가 개의치 않고 매매를 하는 소위 워렌 버핏식의 매매를 한다면 그렇다면 이제 여기는 분명히 저평가 구간에 들어가는구나가 삼성전자 66,000원을 줄 긋고 들어가는 겁니다. 다만 얘를 들어갈 때는 그냥 무조건 분할 매수가 아니라 걔는 월간 단위로 찍어줘야 됩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화면에서 이게 얼마나 잘 볼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녹색이 딱 들어오죠. 이게 투매전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너 투매전 들어왔구나. 근데 어떨 때는 얘가 투매전 들어오자마자 한 달 딱 들어오자마자 확 튀어 올라가는 데가 있고요. 여기는 녹색이 두 개 보이죠. 두 달 동안 좀 더 내려가다가 확 튀어 올라가는 구간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는 몇 달이냐면 넉 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나갔을 때는 얘가 지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면 됐지라고 하지만 막상 얘가 내려왔을 때 쌌는데 넉 달이라는 것은 내가 처음에 들어온 그 달에 쏘고 나서 앞으로 석 달 동안 내려갈 땐 지칠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미 압니다. 우리는 아무리 더워도 여름이 지나가면 그 다음에 겨울이 온다는 걸 경험적으로 알고 있고 겨울에 그렇게 추워도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봄은 오고 여름이 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소위 사계절 법칙이죠. 아마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시장에도 바로 사계절 법칙이 있습니다. 제가 느낀 건 뭐냐면 모든 자산에는 사이클이 있다는 겁니다. 부동산도 최근에 참 가슴 아픈 게 이 영끌이족 어떻게 합니까? 작년에 연말에 그렇게 경쟁이 높았던 제가 구체적인 지역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현재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무피, 마피 들어보셨어요? 신군? 무슨 뜻일까요? 무피, 마피. 프리미엄이 없다. 분양권에 프리미엄이 없어요. 무피, 마피는 그럼 뭘까? 예측 가능하죠. 분양가보다 그러니까 프리미엄 없이 그냥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지금 이런 상황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화려했는데, 그렇게 핫썸머였는데 지금은 역으로 콜드한 이런 추운 겨울이 금리가 움직이면서 오고 있습니다. 얘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추운 겨울이지만 얘는 결국 내려가면 어딘가 온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법칙이냐? 바로 투매조는 12분의 9 법칙입니다. 그럼 이게 뭔데요? 이게 뭐냐면 지금까지 1년 중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소급해서 1년이 되는 그때까지 앞에 궤적을 봤을 때, 우리나라 경기 사이클을 봤을 때 9개월 이상 주가가 빠지면 거기서부터 투매전에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있으면서 책 3권을 썼는데 제가 찾아낸 가장 큰 빅픽처의 그림 중에 하나가 뭐냐면 12분의 9법칙이 우리나라에는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건 좀 이따가 10시 반에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결론.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된다는 얘기니? 결론. 우리나라 시장은 2600선을 기준점으로 놓고 그 언더는 왜냐하면 장은 갈 때 더 많이 가서 버블로 가버리고요. 내려갈 땐 역버블로 더 빠집니다. 그러니까 2600 이거 사실 모릅니다. 이건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다만 분명한 사실은 이게 2600R을 했을 때는 얘는 분명히 원래 가치에 비해서 저평가하고 되는 구간에 들어오는데 그게 12분의 9법칙을 여기서 때려서 만약에 조정을 준다면 얘는 6월 달에 바로 그 구간에 들어오게 됩니다. 6월 달에 얘는 현재 녹색이 안 나오고 있죠. 그죠? 얘가 똑같이 여기처럼 녹색이 들어오는 구간은 얘는 지금 5월 달 내려가고 있잖아요. 6월 달 들어오게 되면 여기서는 얘가 그 구간에 들어온다는 점을 염두에 됩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는 먼저 빠지면서 2600선 아래서는 저점에서 매수가 있으니까 지금 장 어떻게 움직이느냐? 지금 장은 종목 중심으로 움직일 겁니다. 대신 우리가 얘가 좀 더 바닥을 찍으려면 어떻게 되냐? 아까는 미국 얘기한 거고요. 우리는 환율이 안정적이어야 됩니다. 환율 그래프죠. 여기 지금 일단 하나 음포선 때렸죠. 이렇게 이런 얘기죠. 이 유가처럼 나와야 됩니다. 첫 번째 음포선이 하나가 아니라 2개가 나오면서 트윈 캔들, 음봉을 2개가 때리면서 저점을 깨지면서 내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위원 반응을 줘야 되고요. 세 번째 얘도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긴 지금 못 가고 있잖아요. 얘가 130달러 못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최종적인 것은 어떤 트윈 조건식 끝났을 때는 이선 쌍봉을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환율이 이게 다시 내려갔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빨리, 그러니까 어떻게 나야 되냐면 얘가 이렇게 됐다가 투 캔도 주면서 얘가 저점 깨지는 요걸 체크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니까 아직은 정말 미안한 얘기인데 아직은 반등은 있어도 반전 없다는 얘기를 아직까지 드린 겁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금리를 이기는 종목은 숱하게 형성되고 있다는 겁니다. 새 정부가 이제 다음 주면 출범합니다. 여기 좀 종목을 쭉 한번 보십시오. 여기 쭉 보면 항공주들, 그죠? 그 다음에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 그 다음에 건설 기계 관련된 종목군단들, 뭐 자동차 부품 관련된 종목군단들, 기타 등등 또 엔데믹 관련된 뭐 이런 종목군들이 숱하겠습니다. 잠시 10시 반에는 이런 종목을 중심해서 여러분과 함께 만나 뵙는 귀중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얘가 여전히 아직까지는 주변적인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교수님께는 반등 외에는 없다고 하는 그 부분이 저로서도 여전히 미안하지만 그래야 여러분들이 진짜 얘가 갔을 때 갑니다라고 얘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그래도 2600 아래는 그래도 얘가 과매도 구간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리고 여기는 이 구간은 지금 당장은 괴로워도 끝내 이 겨울이 지나가면 그건 온다는 거죠. 다만 그 전에는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종목 장세는 되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그래도 희망의 끈을 갖고 매매하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